한진해운의 선박을 대체할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내일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국내 수출입 업체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업계의 피해가 더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월에 비해 8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이고 집계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난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법인세 조세 부담률은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에 소득세 부담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추석 선물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호조를 보이고 5만 원 이하 상품도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 증시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고 코스닥은 사흘 연속 내렸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 외국인 매수세 몰리면서 1% 이상 올랐고요. 멕시코 공장 준공식 치렀던 기아차 3% 넘어가며 실적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어제 시총 4위에 오른 네이버는 최근의 상승 행진을 잠시 멈추고 숨 고르는 하루였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철강 금속 업종이 눈에 띄게 밀렸는데요. 포스코,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철강주들 변동성 장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경기 방어적 성격의 음식료 쪽은 흐름 견조했는데요. 바나나맛 초코파이 누적 판매량 1억 개 돌파 소식에 오리온이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뚜기와 롯데제과, CJ제일제당도 덕분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번 주 재계와 CEO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로 시간을 옮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CEO들의 활동과 발언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이슈로 큰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네. 리콜 이후에 오히려 또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는 이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을 전량 리콜하기로 했을 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예상 피해액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예. 현재 이 제품은 250만 대가 출고됐고 150만 대가 인도된 상태인데요. 250만 대를 모두 교환 혹은 환불할 경우에는 2조 5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매자가 교환하거나 환불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 영업손실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주식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근데 리콜 조치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는 당장 숫자로 추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1994년에도 이 불량 애니콜 화형식을 통해서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바가 있고요. 더욱이 경쟁업체인 애플이 교환이나 환불에 인색한 점도 상대적인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리콜 결정은 한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성과급을 안 받아도 좋다며 전량 교환 및 환불을 해주자는 제안에 고동진 사장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답글을 단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배터리 교체 정도의 조치가 아니라 전량 교환과 환불이라는 통 큰 결정을 했습니다. 사내 소통이 개선되고 또 임직원의 자긍심이 고조되는 등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교환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네. 지금도 그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는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신제품 교환은 이달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 3월 말까지 교체가 가능한데요. 아직 환불 요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객에 인도된 제품 150만 대 가운데 35건밖에 문제가 안 된 만큼 많은 소비자들은 배터리 점검만 받은 다음에 계속 이걸 사용하다가 교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제품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처럼 기업 경영이라는 것도 당장 아파도 길게 보면은 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옹지마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정작 이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한 최은영 전 회장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럴만합니다. 사실 2006년에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최수호 회장이 지병으로 돌연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그의 아내인 최은영 전 회장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2014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시숙인 조양호 회장이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최 전 회장은 이때 유스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열 분리를 단행했는데요. 최 전 회장이 경영하던 시기에 회사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행원업계에서는 2011년에 지나치게 비싼 용선료로 배들을 빌린 걸 실착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최 회장은 부동산 투자와 외식 사업 등에 주력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영난이 심화돼서 시숙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와중에도 한진해운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한진해운 본사 빌딩의 소유주로 매년 140억 원가량의 임차료를 챙겼고요. 그 자신 1,8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 매각으로 10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것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엔 또 그 100억 원대 호화 요트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무리 천문학적 손해를 입어도 자신은 한 푼도 손실을 볼 수 없다. 이런 태도라는 비판이 지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 수익에는 항상 그 위험과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경영의 기본을 다시 한번 이 사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 주필과 홍보대행사 대표의 외유성 출장을 비롯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논란이 될 만한 외유성 출장을 보면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2년 퇴임 직전에 모두 4차례의 전세기를 동원한 해외 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회사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모두 5억 2,4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과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동행했던 외유성 출장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번의 경우도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등을 포함한 경유지 10곳에 대해서 남 전 사장이 방문 사유 미확인이라고 기재한 탓입니다. 회사 경영과 특별히 관련된 것도 아니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경우도 동승자 명단이 공개되면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사회적 맥락을 빼고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일종의 주인 없는 대기업의 요직을 이 정치권과 주변 인물들이 오랫동안 나눠 먹기식으로 독점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지원해준 돈의 일부만이라도 한진해운에 투입이 됐더라면 정상화가 가능했을 텐데 이런 비아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참에 하이에나의 먹이로 전락한 살아있는 시체 이른바 좀비 기업들도 더 없나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부각된 인물이 바로 박수환 뉴스컴 대표거든요. 그렇죠. 이 박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의 칼끝이 이제 KB금융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금융권까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KB금융 전직 수뇌부들을 소환해서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정원 전 행장을 2번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2009년 10월에 이 은행이 체결한 뉴스컴과 거액의 홍보 대행 계약입니다. 명목상은 해외 진출 컨설팅이었습니다만은 내용상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로비 계약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일상적인 컨설팅 비라기에는 지나치게 금액이 크고 당시 이 은행이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특히 박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당국의 홍보 대행으로 그것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죠. 종합해보면 박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일종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결사 노릇을 자임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인맥의 핵심으로 언론들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지목하기도 합니다만은 인맥의 깊이와 넓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결국 관계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인맥은 이렇게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힘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과의 친분은 훗날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맥은 한쪽 칼 끝은 자신을 향하는 양날의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랜드 그룹. 중국에서 인기 있는 자사 브랜드인 티니위니를 1조 원대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네. 이거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랜드 그룹은 창업주 박성수 회장이 근육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후에 1970년대 초반 이화여대 앞에 작은 옷가게를 연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자산 7조 5천억 원, 세계 40위권 순위대 견실한 그룹으로 성장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지나친 사업 다각화로 부채가 크게 늘면서 회사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펼쳐왔는데요. 일단 티니위니 브랜드를 중국의 패션업체인 브이그라스에 1조 원대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서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 보유부동산 매각 작업까지 진행해서 1조 5천억 원대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대신에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팔 예정이었던 킴스클럽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매각 주관사라든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볼멘 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에 도전하기도 했던 이랜드가 임박한 3차 면세점 대전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당장 빚을 줄이기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더 늘지는 않을지, 회사의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등이 이랜드의 미래와 관련한 궁금증들일 겁니다. 네, 그리고 CEO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상반기 국내 CEO들의 성적을 매겼는데요. 누가 1위했습니까? 네, CEO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매출액 5조 원 이상의 268개사, 363명의 CEO를 대상으로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오너들도 대상자로 포함이 되고요. 매출액 증가율을 포함해서 모두 5개의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LG화학의 박진수 부회장이 1위에 올랐습니다. 박 부회장은 LG화학을 연구개발 중심의 세계적 소재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인재 확보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대학의 인재를 직접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당장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대박 회사는 다른 곳에는 없는 기술과 그 기술을 만드는 장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김방희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 7월보다 8조 7천억 원 증가해 6조 3천억 원을 기록한 전달보다 2조 4천억 원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대이고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영향이 컸는데 전달과 비교해 5천억 원 늘어난 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결정될 이번 달 기준금리에 대해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96%가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새 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관세 장벽이 높은 멕시코 시장과 함께 미주 시장 공략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은 멕시코 북부 도시 페스케리아에 연간 최대 40만 대 규모로 지어졌고 멕시코 내수용뿐 아니라 미주 등 80여 개 나라의 수출 물량 생산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는 세계 49개 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멕시코의 이점을 활용해 멕시코 공장 생산량의 80%를 수출용으로 쓰고 나머지 20%만 내수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8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를 단독 수주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카타르에 진출한 이후 공사 5건을 수주해 진행하면서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사 수주는 오는 2022년에 열릴 카타르 월드컵 기반 공사를 수주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 한글 도서 5천여 권과 교육 자재를 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서는 최근 한류 바람으로 한국어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교재가 모자라서 유인물로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서울시 교육청의 도서 기증은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KB국민은행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주거래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전국 보훈병원과 요양원 등 17개 기관의 주거래은행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보훈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속속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